안녕하세요. 2020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 연수 이번에 제3강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 파트를 맡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호우관 고재관입니다. 이번 3강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은요, 앞서서 들으셨던 아동학대 예방 혹은 사안 처리와 같은 그 두 가지 시간과는 좀 다르게 저는 심리적 위기학생이라는 아이들의 경험을 한번 선생님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지난 경기도교육청에서 업무를 하면서 자살 사고 발생 교, 그리고 자살했던 학생, 그리고 자살 시도를 했던 학생, 그리고 자해하는 학생들을 지원했던 경험을 지금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과 경험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혹시 학생 자살 아닙니다. 혹은 자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살은 우리 주변에 혹은 학교에서는 너무나 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생님들 혹시 자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제자들이라든가 내 주변 친척 지인이라든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살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경기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의 자살이 너무나 많이 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교직 생활하는 1년부터 35년 차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언젠가 한 번은 자살을 경험하게 된다는 불행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살하는 학생은 정말 문제야 혹은 특별한 이유가만 있어야만 자살을 했을까요? 제가 4년간, 3, 4년간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학교 내에서 자살했던 학생들을 지원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생각했던 아이들의 어려움과 아이들이 생각했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위기학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음 피트로 같이 볼게요. 학교에요, 짜증나, 힘들어, 우울해, 학교 가기 싫어, 죽고 싶어 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학생? 이라고 다들 대답하실 텐데요. 지금 같이 계신 선생님들도 혹시나 이런 단어 쓰지 않나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근데 제가 이 PT를 왜 갖고 왔나요? 참 부정적인 단어들이잖아요. 선생님들 이 글자 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편하신가요? 마음이 좀 편하신가요? 절대 그럴 일 없을걸요? 그런데요, 짜증나, 힘들어, 우울해, 학교 가기 싫어, 죽고 싶어, 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지금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너무 흔하죠.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들을 때는 얘 또 그러네, 이 정도밖에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요, 참 안타깝게도 자살 사고라든가 시도라든가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요, 그 마지막 직전에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지막 신호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작과 동시에 선생님, 혹시 앞으로 학교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좋습니다. 이런 감정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냥 또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더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제가 본 청소년들의 어려움, 학교 안에서의 어려움들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네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도 다를 거고요. 성별로도 다를 거고요. 학교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면 아동학대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저연령화 친구들? 이런 식으로 어려움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써있는 성적, 교우관계, 이성, 외모,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 흡연술, 정신건강, 이와 기타 같은 여러 문제들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어려움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아이들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나요? 선생님 재직하는 학교에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전교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에서 30등 하던 친구가 31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아이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까요?
더 마음이 우울할까요? 1번? 2번? 그런데요. 대부분 이렇게 물으면요. 1번,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2등 했을 때 많이 심적 부담을 받았을 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거 선입견 아닐까요? 반에서 30등 했다가 31등 떨어진 이 아이는요. 왜?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요? 근데 제가 많은 연수를 다니면서 똑같은 질문을 해도요. 1번의 답이 우세했어요. 두 번째, 초등학생의 경우에 교우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성 간의 문제, 남학생, 여학생 간의 이성 간의 문제, 이성 교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별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은 무슨 위로를 하시나요? 어리니까 괜찮아? 혹은 성인이 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 두 단어가 과연 이 아이들한테 위로가 됐을까요? 초등학생들도요. 사람으로서 똑같이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벗어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한테도 이별은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폭력, 가정폭력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표현하지만 제가 선생님들께 이 페이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 과거에 선생님들이 학창시절이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과 현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같을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더 풍부하게 받아들여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주세요. 흡연술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흡연, 옛날에는 전자담배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전자담배로 피는 경우도 있죠. 경제적 어려움, 최근 들은 얘기는요. 어떤 특정 직종에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로 300만 원을 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학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인이 겪었던 학창시절과 지금의 학창시절이 다르다는 걸 좀 인정해 주십사. 저희 말로 따지면 인권 감수성을 조금 더 차별로 하지 말고 잘 챙겨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정신건강입니다. 과거엔 정신건강 입으로도 꺼내기 힘들었죠. ADHD,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제 너무나 흔한 단어가 됐어요. 선생님네 학교 교실에 우울증 혹은 우울을 갖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반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정서적으로 힘든 감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뉴스를 찾아봐도요. 우울이란 단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울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당연히. 감정인데 이게 우울이라든가 조울이라든가 공황이라든가 이거를 정신건강 병력으로 생각해서 되게 나쁜 단어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 주변에 흔해졌어요. 학생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혹시 우리 이제 이미지 선입견부터 버려야겠죠. 정신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은 정말 문제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 갖고 있던 선입견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버려주시는 게 맞을 거라는 거고 사실 아이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는데 선뜻 사회적 문화상 병원이라든가 상담센터를 방문하기가 아직도 꺼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라도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입견 없는 마음으로 다가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이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같이 잠깐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참 안타깝게도요. 제가 자살사고 현장을 갔을 때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음주 후 자살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흡연 많이 제재하죠. 근데 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느낌이 들어요. 방송에서도 너무 관대하게 보이잖아요. 10시 이후에 많은 연예인들이 방송 프로에서 술 먹는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성인 저도 많이 생각나던데 아이들 역시도 그 모습을 너무나 편하게 보아오다 보니까 자기도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은 꺼리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는 이 물질인 술이 음주가 진짜로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었던 아이가 자살사고로 연결까지 되더라는 거죠. 흡연과 음주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이다라고 하는 법적인 거 말고라도 간곡히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제가 되겠죠. 위기 학생이 대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Y라고 했던 그 내용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이들한테는 다 위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 이외에 우리가 찾지 못한 위기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특정 단어로 명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가정, 정신건강, 학교 부적응 등 문제로 인해서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를 가진 학생이라고 이제 연구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고, 뒤에 보여드릴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에서 명명하고 있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위기 학생이라고 표현한 건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심리적 위기, 그래서 마음적으로 좀 많이 힘듦을 받아서 학교 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조금 좁혀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위기 학생, 위험 요소가 있는 학생 중에서도 그 깔때기인 자살 시도, 자해, 자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래 보시면 위기 학생에는 뭐 자살 시도, 자해했던 친구들, 위에 보였던 아동학대 피해자, 학교폭력의 피해자, 가해자도 위기 학생일 수 있어요. 가정폭력을 목격한 학생, 다문화에 부적응을 한 친구들, 정신건강에 위험한 친구들, 그리고 미취학, 도박 중독 등 여러 가지로 분류는 할 수는 있으나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가피해를 도와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죠. 피해자 보호라든가 가해자도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게. 다문화라든가 조금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교육복지 사업에서도, 미취학이라든가 학교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대안교육이라든가 학업 중단 숙려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심리의 위기,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것들에 가장 많은 거는 아마 위 프로젝트와 청소년 상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심리적 위기 학생이라고 불리는 거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아동학대는 여러 연수로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도박, 그리고 도박 중독입니다. 최근에 청소년 도박이 너무나 심각성이 올라갔어요. 조사하는 기관도 많아졌지만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실제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요, 도박을 빠졌던 거죠. 중독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청소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금액을 빚을 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빌려줬던 사람의 도촉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까지 갔던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봤던 성인들의 도박 중독과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더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사이버 도박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도박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특정 도박 사이트 혹은 도박을 하는 어느 한 지역이 있죠. 카지노와 같은 이런 데가 아니고 아이들은 그 사이버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그게 교실까지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박이 청소년의 문제로 많이 올라왔고, 두 번째, 심리적 위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중독입니다. 처음부터 도박 호기심으로 시작했겠죠. 성인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표현이 더 그랬습니다. 도박 중독을 끊는 게, 이 도박을 저도 끊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답니다. 첫 번째 땄던, 수익을 얻었던 그 경험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박 중독 역시도 이 아이의 심리적 위기에 또 하나의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박 중독 더해서 앞선 내용들, 심리적으로 위기를 받을 만한 아이들의 사회적 문화 현상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 PT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이런 학교폭력, 아동학대, 정신건강, 도박, 자살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학교 내 체제들이 정말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표현을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상처를 내는 자살 시도라든가 혹은 자해로 이 위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 자해, 몸에 손상을 내는 이 행위들이 정말 진짜 불행하면 자살 사고로까지, 목숨을 끊어지는 행위로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앞선 문제 해결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심리적 위기 학생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 자해, 학생 자해랑 자살 시도랑 먼저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살 시도, 자해 마찬가지로 자기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르더라고요. 자해랑 자살 시도는 구분점이 좀 있는데 똑같이 행위를 하더라도 이 아이가 어떤 감정으로 했느냐 참 다르더라고요. 자살 시도는요, 이 아이가 행위를 표출하면서 죽음을 목적으로, 죽음을 의도성을 가지고 했던 행위는 자살 시도이고요. 자해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최근 3년 동안 청소년 자해, 학생 자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됐었고요. 사회적으로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럼 자해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같이 드려볼게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자해 행위를 고통스러운 감정을 뿌리치고자, 그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도피하고자 쓰는 행위를 표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자해하는 행위가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얘 이상한 행동이다 라고 단정 짓기가 쉽죠. 근데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해 행위가 청소년들한테 너무나 유행이 된 적도 있는 것처럼 이상한 애들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사실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가 좀 더 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자해 행위에 대해서 한 번 꼭 찾아봐 주시고, 정 안 된다고 하면 그 경기도교육청 자료실에 가보면 자해 행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교육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꼭 찾아서 꼭 한 번쯤은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살 시도와 자해 학생 먼저 가볼 겁니다. 일단은 자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 지원 방향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인정입니다. 선생님들의 철학을 바꿔서 자해 행위를 다 이해하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자해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느덧 학생들한테 문화가 돼버렸던 행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해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자해 행위에 대한 한 학생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그 행위에 몰두되지 마시고 정말 힘들었구나 라고만 인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행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 및 자해 행위는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와 같은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학생도요, 자해 행위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해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해한 친구들이 왜 했을까?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라 그랬잖아요. 그랬으니 그럼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자해 말고 다른 게 있지 않는 한 이 아이 이걸 또 할 수밖에 없는 진짜 불행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그건 나쁜 거야 라고 비난, 판단해버리면 이 아이의 자해의 방법은 다른 걸로 숨겨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행위를 봤을 때 과민 반응을 보인다든가 혐오감을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자해 행위에 대해서 몰두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 이 아이가 왜 고통스러운 감정을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를 같이 들어주실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이슈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대처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자해라고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서 자기 몸에 긋는 행위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학생들의 자해 중에서요, 어떤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것도
자해행위일 수가 있어요. 특정 뭐 진통제를 많은 양을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먹었니? 라고 했을 땐 마찬가지로 죽을 의도성이 있는지를 갖고 물어봤는데 아니었답니다. 청소년들의 어떤 한 사이트에서 그 약물을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역시도 자기 신체를 해하는 자해행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시라도 어떤 친구가 특정 약물을 많이 모으고 있거나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꼭 한 번 더 이유랑 그리고 생활 교육을 같이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해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다른 자료를 통해서 봐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자살 시도로 가볼게요.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죽음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자살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자해행위했던 학생과의 지원 방법과 다릅니다. 1번. 아까 자해행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상담과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독려와 공감으로 많이 조금씩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죽음을 목적으로 했다. 그때는 삐뽀 응급 상황입니다. 이때 선생님 유의하셔야 될 거. 이 학생은 자살 시도를 했던 학생은 자해행위와는 다르게 선생님 혼자 이 아이를 다 케어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일단 버리세요. 자살 시도 같은 경우는요. 가정, 사회, 학교 다 연계해서 같이 개입을 해야지 그냥 혼자서 상담으로만 이 학생을 보호해 주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의 행위가 자살 시도다라고 분명한 판단이 되면 어떤 연계를 통해서 필요할지 꼭 해주시고요. 아무리 이 아이가 행위를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께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저 선생님께 다시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도 자살 시도라고 느껴졌을 때는요. 진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 아이를 회유시킨 다음에 가정에 꼭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여태까지 본 자살 사고는 혼자 있을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24시간 다 데리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살 시도일 때는 가정과 꼭 연결해 주시고 선생님이 발견했을 때는 꼭 학교 관리자와 긴밀히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전문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병원을 통한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꼭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서 진짜 심각한 위기의 학생을 발견했다. 자살 시도가 너무나 잦은 학생을 발견했다.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요. 112로 신고하셔가지고요. 112로 신고하셔가지고 119와 더불어서 이 아이가 진짜 심각했을 경우에는 경찰 동행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 응급 입원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신건강에 대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 알고 계셔서라도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만 계시는 내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입원 조치 제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찰이 하고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약 3일간 할 수 있는 이런 기타 제도인데요. 일단 그거보다도 진짜 이 아이의 그 응급성이 필요하다. 너무 학교 눈에 보이는 데서 이런 행위가 너무 잦다. 그랬을 때는 빨리 112를 통해서 이 아이를 지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 자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제가 도입 때 말씀드렸죠. 선생님, 학생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살하는 거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저연령인 초등학생도 자살을 과연 할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깝고 힘들게도 초등학생들 역시도 이제는 자살이란 방법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자살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살 사고의 률이 올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조금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학생 자살만은 계속 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 자살, 많은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단 한 명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닐까요? 근데 하필 그게 또 선생님 바로 옆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드신 일을 또 겪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선생님 또 넓은 시야로 아이들을 봐주십사라고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청소년 심리 상태를 한 번 더 같이 볼까 합니다. 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정서적, 심리적 발달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보다는 정서적, 심리적으로 발달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핸드폰 사용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조금 더 많다라고 참 과감하게 외람되지만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 긍정적인 단어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봤던 학생 자살 사고에 많은 이야기들이 핸드폰에 많이 있었어요.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은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요즘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많이 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 니네 어리니까 불안정한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인간으로서도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고 있지만 기타 뭐 앞선 여러 가지 문제, 학교 내, 학교 밖의 문제들도 있고 개인적 스트레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핸드폰 플러스인데요. 청소년 자살 같은 경우는요.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다시 보이다시피 모방 그리고 동반 자살과 같은 자살 전염성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성인의 자살, 아까 얘기했던 뭐 인지적으로 청소년보다 괜찮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게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정보의 습득력이 너무나 빠릅니다. 저희 성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필 이 자살 사고를 발견해내는 방법들이 너무나 더더군다나 빠르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인과의 자살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살 통계를 보면 성인 중에서는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자살을 많이 할까요? 라고 하면 남성이 많다라는 통계가 많습니다. 근데 학생은요? 남학생이 많을까요? 여학생이 많을까요? 과거까지는 남학생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은요.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 자살에 대해서 나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야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이해로, 감정으로 한번 받아주시고 학생 자살이 심각성이 이제 너무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 중 잠깐 말씀드려보면 자살 예방 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자살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건 크게 이렇게 언어적, 상황적, 행동적 신호로 한다라고 하면서 언어적으로는 뭐 했다 뭐 책 찾아보세요. 그런데 학생 자살 위험 신호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적 신호에서는요. 사후세계 동경하는 말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런 말들, 그러니까 죽겠다, 아우 힘들어, 짜증나, 아까 부정적인 신호가 언어적 신호도 맞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은 이 언어를 사후세계,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꺼내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 언어 플러스 청소년 언어에 대해서도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발견할 수 있는 상황적 신호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학업 교민이라든가 뭐 외모라든가 갑자기 바뀐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갑자기 바뀌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험하게 봐주시고 제가 봤다는 거 하나. 주변 지인,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목격했거나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친척분들이 사망을 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가 감정적으로 힘들 겁니다.
이건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성인들도 힘듦을 많이 느껴요. 근데 여기 하나 플러스. 요즘에는요, 반려견, 반려묘와 같이 그 함께 키우는 동물들도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 중에서 그 반려동물의 죽음을 또 사람의 죽음과 거의 같이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경험으로 나쁜, 힘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그냥 과거에 뭐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로 이렇게 들어가신다 이런 걸로만 받아들여주지 마시고요. 급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게 된 학생들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실 수 있는 상황적 시그널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적 신호입니다. 자살 도구를 준비한다. 자해 도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제일 많습니다. 자살 도구 뭐 특정 약물을 모은다든가 뭐 날카로운 도구를 주머니에 들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의 위험도를 꼭 봐주시고요. 사실 제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이요, SNS입니다. 요즘에는 SNS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아이들도 그 문구들에서 혹은 그림에서 이런 힘든 시그널을 많이 보냅니다. 제가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SNS의 상태 메시지 같은 경우 어떤 글귀, 공개적으로 하는 글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자살을 암시하는 글귀라든가 그림을 올려놓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얘네들이 SNS에 장난칠 거야 라고 그냥 너무 가벼이 넘어가 주지 마시고요. SNS에 진짜로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꼭 한번 그 친구 주변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한번 꼭 들어주십시오. 이게 장난이야 라고 제발 넘겨주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적 신호에서 가장 큰 거는 뭐 성적이 갑자기 이 아이가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아이가 자살 위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꼭 해서 물어봐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외모를 갑자기 급작스럽게 꾸미거나 막 화장을 꾸미고 다녔던 친구가 화장을 안 했을 때도 이 아이에는 심적 변화가 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행동적으로 여러 가지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은 신호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힘든 부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Y라고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물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살 위험의 신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적, 상황적, 행동적 신호에 대한 모든 글귀는 아마 이 지금 연수와 같이 보시게 될 자료집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하지도 말으셨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학교에서 우리 학생이 자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적 프로세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왜 드리냐? 사실 과거에 학교에서 자살 사고가 나면은 으쌰으쌰 빨리빨리 이겨내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으쌰으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심리적 위기에 대해서는 꼭 다뤄주시고 가야 돼요. 이별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다뤄주시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 감정에 공감도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직원들 역시도 너무나 차가운 분위기로, 냉소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일편적인 프로세서로 말씀드리지만 꼭 상실과 애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셔서 그로 인해서 2차 사고를 예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프로세스를 드릴게요. 일단은 뭐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위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뭐 개최하세요. 뭐 위기관리위원회 모든 구성원이 빨리 모여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위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좀 형식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망사고가 나는 이 친구를 돕고 나머지 친구들을 돕고 학교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최대한 빠른 회의인 겁니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고에 대해서 결정을 할지 공식 입장을 결정하는데 이 공식 입장 결정 전에 제일 먼저 할 거는요.
학교에서 이 위기관리위원회와 동시에 제일 먼저 할 거는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조문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힘든 건 학교도 있지만 유가족일 겁니다. 그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유가족의 위문과 조문을 같이 해주시고 그 유가족의 의견을 따라서 학교의 공식 입장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 공식 입장 왜 결정하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과거입니다. 과거에는 만약 사망사고가 나면은 학교에다가 혹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았죠. 그런데 어때요? 요새는 이미 아이들은 핸드폰이나 SNS를 통해서 이 사고를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알고 있는 이 아이들이요, 왜곡된 사실로 퍼뜨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왜곡된 사실로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2차 가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식 입장을 결정해서 아이들한테 안내가 필요하면은 안내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 일정 결정하고 나면 아이들한테 공표만 하고 나면 다냐? 아니죠. 그거에 따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1번, 순서대로 지원하시면 돼요. 가장 가까운 유가족부터, 그 다음에 가장 친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학급 친구들, 그 다음에 학년 친구들, 그 다음에 학교 친구들처럼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그 지원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위센터도 있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와 같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개별 상담이라든가 앞으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잘 알고 계셨다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지만 나머지 친구들과 학교를 보호하고 다시 안정화를 위해서 어려운 친구들에서 상담 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힘든 일이 발생하면 특별 상담실도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교직원 모두 상실과 애도의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지원했을 때 학교가 더 안정화보다도 이전보다 더 협력 관계가 된 부분이요, 그 애도를 끝까지 함께 같이 해주셨는데 그 학교가 더 과거보다도 협력 관계가 더 끈끈해진 이런 상황도 봤습니다. 그래서 쉬쉬해서 넘길 부분이 아니다. 학생, 교직원 모두 힘든 일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애도를 표현해서 감정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준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빨리빨리 으쌰으쌰보다 더 안정화에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이러한 위기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몇 년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례로 만들어짐으로써 조금 더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위센터에서 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교육부에서는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자살 시도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알 수 있도록 이런 상담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고, 교직원들 역시도 심리적으로 힘든 교직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교직원 역시도 치료를 도와줘야 사실 심리적 위기 학생을 돕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도움을 줄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행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기 학생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위기 학생이 발생 안 하면 너무나 좋죠. 제가 근데 여기 포커스는 사실 자살 시도랑 자살 사고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위기 학생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처럼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니 지원 계획에 대해서 학교의 연초에는 꼭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고, 그럼 내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연계를 해야 될지를 한 페이지 정도는 좀 수립해 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위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 먼저겠죠. 하지만 예방교육은 학교에서 지금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넘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자살 시도를 했거나 자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안 발생에 따른 위기 개입 체제 구축 지원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학교 위기관리위원회가 될 거고, 그 회의에서 지원 체계를 마련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지원 체계를 마련한 다음에 위기 개입을 하게 되겠죠. 뭐 지역사회 연계라든가 상담 시스템이라든가 치료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 개입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 위기 개입을 하면서 또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느냐면요. 또 다른 위기 징후를 사전 발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고 예방에 대한 계획서를 또 수립되면서 다시 예방으로 넘어가는 순환적 요소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 예방교육 그냥 소개만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실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요, 생명존중 및 생명살림 교육이라고 하고 자살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 연계해서 연간 4시간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대체 뭘로 교육할까요? 라고 하시기 때문에 초등학생 대상,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그나마 학생 눈높이에 좀 맞춰보고자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생명살림 교육 프로그램인 이로울 캔들 리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해라든가 자살 사고 이후에 애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잘가친구야라든가 오케이두라든가 하는 프로그램 만들었고, 이 모든 위기 학생에 대해서 사실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담 교사와는 다르게 상담의 기법이 조금 더 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교사를 위한 학생 가이드라 그래서 아까 생명살림, 생명존중뿐만이 아니라 뭐 다문화라든가 아까 했던 총괄적인 위기 학생들을 상담하는 기법들을 조금씩 담아놓은 가이드 책도 있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부모를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탑재해 놨습니다. 뭐 생명교육 살림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게 옳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한번 보심으로써 인식을 한번 바꿔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징후 조기 발견이겠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따라서 자살 문항이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로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중앙자살예방센터의 프레이즈지만 보고 듣고 말하기처럼 잘 봐주시는 거, 아이들을 잘 봐주시는 게 사실 자살 징후 조기 발견의 1번입니다. 네, 그리고 담임교사만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생각도와 위험도를 평가하고요. SNS 자살 징후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이 나와 있죠. 전화번호.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살고민 상담 전화 운영이, 이 번호는 24시간 운영하는 번호입니다. 청소년들은 제일 많이 뭘 할까요? 여기 맨 마지막에 써있는 1388를 많이 할까요? 근데 선생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껴서 전화를 얻다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안 써있는 117의 전화입니다. 117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하는 상담사분들이 계신데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 번호가 편한가 봐요. 1388보다. 그래서 1388, 117 어떤 거든 해도 이 아이들이 힘들면, 선생님한테 이야기 힘들면 여기다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봤는데 112에서도 같은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응급하면 112라도 전화해 라는 얘기를 언제든지 서슴없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기관리위원회 행정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는 뭐 심의나 의결기구가 아니라 아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냥 회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위기 학생에 대해서,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도울지,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을 어떻게 연계해야 될지를 같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매년 1회 꼭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역시도 선생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위기 학생을 도울 수도 있지만 특히나 심리적 위기 학생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연계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문가 연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리고 기타 또 다른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학교 이외의 부분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는 우리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사전에 조금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로 이 위원회를 3월에는 꼭 구축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교육부에서 나래온 역할은 학생 위기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뭐 예방교육을 하는 게 1번 역할이고 2번은 사안 발생 시만 활동해라 라고 역할을 안내하고 있지만, 저는 매번 말씀드립니다. 이 위기관리위원회 이용하셔가지고 진짜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폭넓게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교육청 정책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심리적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한 학생들이라든가 위험한 친구들에 대해서 교육부로 연계해서 치료비를 좀 도와주고도 있고요. 교육지원청 위센터와 연계하여 가지고 뭐 위기 학생, 꼭 자살 자해뿐만이 아니라 위기 학생으로 불릴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도와주고 있고 치료비도 상담비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그 궁금하시면 지역교육청 위센터에다가 전화해 보시면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플러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도 그대로 위기 학생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학교 내 위기 학생이 발생했다. 교사도 너무 힘들어서 사실 요즘에 병가 많이 내시더라고요. 병휴직도 많이 내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에 있어서 치료비를 충분히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 공문도 찾아보시되 뭐 도교육청에서 이건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위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 프로젝트 중에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병원형 위센터라는 구축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학업을 유지하면서 병원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들을 같이 치료와 상담과 의료와 학업을 같이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성남, 부천, 용인, 의정부에 돼 있고요.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서 해당되는 병원으로 문의를 해 주시고요. 신청은 위센터라든가 이곳에 먼저 문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지금 입소할 수 있는 친구들이 초등학생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유의해 주시고 최대한 초등학생들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고 있다는 거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에 이제 위기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을 제가 쭉 나열해 봤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쭉 훑어봄으로써 연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 가정형 위센터와 같이 위 프로젝트로 심리적 위기 학생의 일선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기, 꼭 자살 시도, 자해뿐만이 아니고요. 상담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도움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와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친구들도 여기서 많이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바라기 센터는 어떤 위기인지는 아시죠? 혹시 성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좀 특화돼서, 왜냐하면 조금 더 그거에 특화돼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돕는 기관으로 해바라기 센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앞선 2시간 아동학대 예방 관련 들으셨죠? 거기서 나오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피해 학생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좀 광범위입니다. 특히나 여기는 조금 더 봐주시면 혹시 대안교육, 학업숙녀제와 같은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도와주고 있고 학교 밖 친구들을 많이 더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다라는 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내 정신건강으로 혹은 진짜 자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도와주는 자살 사고 발생한 유가족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뭐 다문화 학생들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정 내 문제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왜 알려드리냐면요. 간혹가다 학생 상담 이외에 학부모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학부모 상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학부모 상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킬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어디다 의뢰해 봐야 되지? 그러면은 31개 시군마다 다르긴 한데요. 어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그 위기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길 가서 도와주시는 가정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도박 중독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경기 남부, 경기 북부에 지금 하나씩 있으니까요. 만약에 중독 상담이랑 자살의 정신건강 상담이랑은 분리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특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기관들 그냥 한 번 더 살펴보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건데, 선생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과거의 아이들의 모습과 현재의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로 빠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조금 넓은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 바라봄과 동시에 위기 학생들을 먼저 잘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 선생님의 마음 건강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